아버님,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주무실 수 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한 달, 혼자 견디기 힘들어 잠시 의지하려고 왔을 뿐인데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최병호, 나이는 올해 78세입니다. 평생 목수로 살았지만 제 삶의 자부심은 오직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빈 거실에 앉았을 때 저는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젊은 날에 저는 공사 현장에서 톱질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내 순자는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반찬 가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우린 특별한 재산은 없었지만 언제나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저녁이면 허름한 밥상 앞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그 작은 위로가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딸 미정은 일찍 사회에 나가 공장에 취직했지만 아들 민수는 어릴 적부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못 배운 한 이 아이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마음 하나로 몸이 부서져라 이랬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학원비, 교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낮에는 목수 일을, 밤에는 택배 상하차를 했습니다. 순자는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늘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만 잘 되면 우린 다 괜찮아. 그 말에 저도 다시 힘을 냈습니다. 결국 민수는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순자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이제 우리 민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때만 해도 세상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대학을 마친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날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때 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이제 고생 끝이다. 이제부턴 행복만 남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늘 예기치 못한 변화를 안겨줍니다. 민수가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정, 세무직 공무원으로 단정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만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짝을 만났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설렘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결혼을 앞두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혼집 마련이 가장 걱정이에요. 요즘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가 새 출발하는데 아버지가 힘이 되어줘야지. 그날 밤 순자와 저는 나란히 앉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평생 모아둔 돈을 내주자. 우리 노후는 좀 불편해도 아들 인생이 우선이잖아. 그래도 혹시 우리가 늙어서 힘들어지면 민수와 윤정이가 우리를 모셔야 한다고 약속은 받아야지. 그렇게 우리는 평생 모은 돈과 적금 그리고 대출까지 보태 서울 외곽의 6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내 어머니와 내가 늙고 병들면 반드시 모셔야 한다. 그 조건을 지켜야 한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윤정도 옆에서 미소를 띠며 맞장구 쳤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순간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라면 믿을 수 있겠지. 결혼식 날 화려한 예식장 안에서 윤정은 하객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 참 복받은 며느리입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순자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고생 끝인가 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순간이 이후 찾아올 차가운 현실을 가려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면 민수는 바쁘다며 짧게 대답했고 윤정은 다음에 뵐게요. 라며 밀었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번엔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 명절엔 꼭 찾아뵐게요. 순자는 내심 서운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하자. 젊은 사람들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쉽게 미루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한 번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윤정이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미리 연락 좀 주셔야죠.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사준 집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야. 우리 민수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후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기념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먼저 전화를 걸면 윤정은 저희도 바빠서요. 라며 서둘러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달라졌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다. 곧 더 큰 갈등이 닥쳐올 것이다. 그 작은 불길함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순자의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은 우리 가족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드는 시련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자꾸 기침을 했습니다. 처음엔 감기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지고 밤마다 숨이 차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가슴이 답답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폐암 3기.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위중하다. 당장 병원에 와야겠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순자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애들도 사정이 있겠지. 바쁘니까 그러는 거야. 그 웃음이 제 가슴을 더 깊게 찔렀습니다. 순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되자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 곁에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티자. 민수도 곧 올 거야. 그러나 민수와 윤정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겨우 10분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어렵사리 병실에 나타난 윤정은 들어오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병실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저희도 힘드니까 빨리 퇴원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어가는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순자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주자. 하지만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순자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간호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와야 한다. 다행히 이번엔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도착했을 때 순자는 이미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이 빠져나간 듯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상주로 서 있었지만 그 눈빛엔 슬픔보다 피곤함이 더 짙어 보였습니다. 윤정은 검은 옷차림으로 조문객들 앞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이 평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가셔서 놀랐어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가 갑자기라니.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집은 텅 비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밤마다 아내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빨리 떠났어?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민수와 함께 살아야겠다. 나 혼자서는 너무 버겁다. 그 결심은 곧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난 뒤 집은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거실에는 순자가 돌보던 화분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밥상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빈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때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민수와 함께 살아야겠다. 아들 집이면 외롭지 않겠지. 며칠 뒤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 앞에 서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이 집도 결국 내 돈으로 마련해 준 집 아닌가. 당당히 들어가도 된다. 초인종을 누르자 윤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아버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뒤에서 민수가 나와 저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하지만 공기 속엔 냉랭함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 앉자 민수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곧 휴대폰을 꺼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집밥 대신 배달 음식이라니 순간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치킨을 함께 먹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다. 너희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말이 떨어지자 윤정의 얼굴빛이 확 굳었습니다. 민수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침묵했습니다. 윤정이 먼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여긴 저희 신혼집이에요.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갑자기 함께 사는 건 어렵습니다. 저는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집 누가 사준 건데? 내 어머니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집이야. 그리고 부양 조건부 증여 계약도 했잖아. 윤정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런 조건, 지금 세상에 누가 지켜요? 옛날 얘기 좀 그만하세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내가 큰 소리를 내는데도 그는 침묵만 했습니다. 윤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차라리 원룸 하나 얻으셔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래, 결국 이 아이들은 나를 짐으로 여기는구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내가 나간다. 하지만 이 집 쉽게 너희 손에 남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두고 보자. 그날 밤 저는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얇은 수건을 베개 삼아 누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희생에 마련한 집이 결국 우리를 내쫓는 무기가 될 줄이야.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반드시 내 권리를 되찾겠다.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법무사가 저를 바라보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그걸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아들 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더니 서류를 받아들고 눈빛을 바꿨습니다. 계약서에 부양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네,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법무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병문안 기록, 통화 내역, 증언,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모든 자료를 꺼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챙겨두었던 증여 계약서 사본, 병원에서 받은 간호일지, 거기에는 아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통화 내역, 제가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짧게 끊어버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 참석했던 몇몇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날 윤정이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친구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다들 기가 막혀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언해드리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래, 하늘이 무심하지만은 않구나. 순자야, 내 억울함 꼭 풀어줄게.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제가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발급받는 일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 들고 나올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문제만이 아니다. 내 아내의 명예, 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며칠 뒤 저는 다시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법무사는 차분히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바로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내 순자의 마지막 한마디. 여보,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이번만큼은 내가 그 아이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드디어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소장의 제목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78년 인생에서 처음 겪는 거대한 싸움,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지 며칠 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소송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입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내 어머니 임종에도 오지 않았니? 6달 동안 겨우 몇 번 얼굴만 비추고 간 게 전부였잖아. 민수는 말문이 막힌 듯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윤정이 전화를 받고 받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야, 곧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너의 억울함 내 손으로 풀어내고 말겠다. 그리고 마침내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되었습니다. 낡은 양복을 꺼내 입고 법정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민수와 윤정이 와 있었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옆에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까지 대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미소 지었고 민수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 싸우더라도 물러서진 않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를 하였습니다. 부양은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제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편 법무사는 침착하게 맞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효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증여 계약서의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들은 그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증언하시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43년을 함께한 아내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옆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하는 동안 윤정은 팔짱을 낀 채 냉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 김윤정, 시어머니의 투병 기간 중 얼마나 병문안을 갔습니까? 윤정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몇 번 갔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민수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피고 신민수, 어머니의 임종에 왜 입회하지 않았습니까? 민수는 머리를 숙인 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변명에 저는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회사 일이 부모의 마지막보다 중요한 거냐? 내 어머니가 눈을 감는 순간에도 널 찾았단 말이다. 순간 법정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민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야, 오늘 내가 내 억울함을 이야기했다. 하늘도 들었겠지. 하지만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민수와 윤정의 얼굴에는 아직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많고 힘 있는 변호사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두고 보자. 법은 돈이 아니라 진실을 판단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증거 서류를 펼쳐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더 확실한 증언이 필요하다. 그리고 곧 아내의 곁을 지켰던 간병인이 증언대에 서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재판날 법정 안의 공기는 첫날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은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증인 입장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제 아내를 마지막까지 간호해준 간병인 박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환자분을 곁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드님과 며느리분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민수는 언제 오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마 대답을 못 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순간 방청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재판장은 곧바로 윤정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피고 김윤정, 간병인의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문병을 자주 가지 않았습니까? 윤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땐 몸이 좋지 않아서요. 병원 냄새만 맡아도 토할 정도였습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어 판사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신민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왜 주말까지 미뤘습니까?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정말 바빴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널 기다렸는데 그게 변명이 되느냐? 회사가 사람 목숨보다 소중하더냐? 재판장이 제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이미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병원 측에서 발급한 간호 기록입니다. 환자 보호자가 얼마나 방문했는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투병 기간 중 피고 부부의 방문 횟수는 단 5회, 각 방문 시간은 평균 10분 남짓. 그 순간 법정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윤정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판장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부양의 의무는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조건부 증여에 따라 법적으로 명확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피고들의 행위는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목소리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자야,
조금씩 빛이 보인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증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될 예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왔다. 세 번째 재판날 법정은 시작 전부터 술렁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바뀔 수도 있다. 제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피고 신민수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순간 법정은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같이 살자고 하시는데 진짜 부담됨. 윤정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견디겠다 함. 빨리 요양원 알아봐야겠음. 집에 계시면 우리 생활 불가능. 그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과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신민수, 이 메시지가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습니까?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하소연으로 한 말일 뿐입니다. 재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소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요양원 보내자는 말이 단순한 하소연입니까? 민수는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은 옆에서 계속 발장을 끼고 있었지만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윤정을 향해 단호히 물었습니다. 피고 김윤정, 메시지에 등장하는 윤정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견디겠다는 부분 사실입니까? 윤정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민수가 과장해서 쓴 겁니다. 그러자 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병원 간호사의 증언, 병원 기록을 이미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병실에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 안은 숨조차 쉬기 힘든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차마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며 눈을 감으셨다. 그런데 넌 그 시간에 동료들과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단 말이냐? 민수는 얼굴을 감싸진 채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는 눈물이 아닌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늦었다. 이미 늦었어. 재판장은 법정을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고들의 태도는 부모를 부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으로 여기는 발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조건부 증여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 순간 윤정의 얼굴은 완전히 굳었고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박수와 함께 이건 너무 심했다 는 속삭임이 오갔습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자야,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 내 억울함이 곧 풀릴 거야. 마침내 판결 날이 찾아왔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울렸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그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야, 드디어 우리 억울함이 풀렸다. 판결이 내려지자 윤정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민수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도 죄송하고 아버지께도 죄송합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아내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그 눈물 어린 부탁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기회는 내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이미 줬다. 이제는 늦었다. 한 달 뒤 민수와 윤정은 집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짐을 싼 채 현관에 서 있던 윤정은 끝까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너가 하게 될 거다. 네 시어머니의 마지막 눈빛을 외면한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정막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막은 제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후 저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순자가 돌보던 화분에 물을 주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끝까지 해냈어. 이제 편히 눈 감아도 돼. 밤이 되면 텅 빈 거실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때때로 가슴이 시리도록 외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 자존심은 지켰다. 민수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형식적인 목소리,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끝내 제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윤정이가 인사드린다 라고 말만 할 뿐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남이다. 저는 78년을 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 때로는 자식에게도 선을 긋고 냉정해져야 한다는 걸. 저처럼 평생 자식만 바라보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희생에도 반드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그래도 가족이라면 끝까지 품었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끊어내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것이 제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의 사진 앞에서 속삭입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번엔 내가 꼭 지켰어.